쉽다, 날카롭다, 아유 심지어 재밌다. 예, 박시동의 경제 본색입니다. 11월 10일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거의 뭐 역대급의 한 주를 보냈죠. 기습적인 전면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월요일에 폭등 장세를 연출했다가 오늘은 또 일주일간의 그 폭등 수익을 전부 다 반납하면서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래서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갔는데 지난 일주일간 꿈처럼 무슨 일이 있었나 싶네요. 아무튼 이 다사다난했던 파도 롤러코스터 타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요. 남은 금요일 또 기분 좋게 보내시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은 또 제일 경제본색에서 인기 있는 코너죠. 예, 부동산 1타 강사 이광수 대표님 모시고 부동산과 경제 재밌는 얘기하는 그런 날이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약간 머리가 조금 헤어가 조금 경쾌해지신 것 같은데? 네, 어제 다듬으셨어요? 이발을 좀 했습니다. 뭐 거의 연예인 필. 한 주간 많이 바쁘시고 힘드셨죠? 이번 주 뭐 다들 공매도부터 시작해서 시끌시끌 해가지고요. 그러게요. 이 공매도를 이번 주에 이제 많이 이야기했는데 이 공매도 얘기가 무섭더라고요. 왜냐면 되게 댓글이 험악하더라고요. 험악하죠. 그러니까 그게 찬성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그리고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많아서 이렇게 무슨 저는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찬성하는데,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 뭐 개혁이나 개선이나 이런 거 하는데 어쨌든 말만 하면 뭔가 좀 울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언제 또 사실은 이제 대표님이 부동산 1타 강사이긴 하신데 주식 관련해서도 특급 강사 1타 강사세요. 공매도부터 시작해서 또 시장에 전반적인 우리 시장에 가야 될 어떤 개선책 같은 것도 한번 심도 깊게 좋습니다.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또 오셨으니까 원래 이제 또 오늘 우리 독자님들 위해서 준비하신 주제는 따로 있는데 어제 오늘 또 재밌는 기사들이 많이 나가지고 몸풀기 차원에서 하나 여쭤보면은 아니 강남 집값이 뭐 하루세는 아니겠지만 뭐 그새 10억이 떨어진 거래가 나왔다. 아니면 뭐 20억, 예를 들어 20억이 기준이면 4억이 떨어졌었는데 다시 또 4억이 올랐다가 아니 2억이 떨어졌다가 2억이 올랐다가 지금 다시 한 번에 4억이 떨어진다. 그래서 뭐 널뛰기냐 아니면 대침체냐. 어제는 그런 기사가 각 포털에 도배가 됐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강남 집값에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예. 일단 강남도 거래가 주춤하면서 이제 가격이 실거래가로 하락하는 그런 아파트들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이게 본질적으로 좀 이래요. 시장이 항상 불안하고 그러니까 불안할 때는 변동성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도 갑자기 한 건으로 막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질 때도 많이 떨어지는데 여러분들이 뭐랄까요? 그걸 보시면서 이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대세 하락이다, 뭐 대세 상승이다 이렇게 어떤 개념을 규정하는 것보다 어떤 불확실성 차원에서 접근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직은 뭐 본격적인 대세 하락이나 상승이나 얘기할 단계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널뛰기 장세처럼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지고 변동성이 커지는 중이다. 근데 저희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전망하는 입장에서는 앞으로 방향성은 이렇게 될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일단 수요가 많이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살 사람이 없으니까 급한 사람이 팔면 가격이 빠지는 거예요. 일단 이런 상황. 근데 지금 이면에 또 그 반대편에 뭐가 있냐면 수요는 줄어들고 있는데 공급은 증가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 공급은 뭐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매물의 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매물의 양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서울이 지금 한 8만 채 정도가 서울에만 8만 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수도권에 12만에서 13만 채. 그러니까 불과 뭐 3개월 전보다 한 10%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데 10%. 그러니까 수요는 감소하고 있고 팔려는 사람들 증가하니까 일단 거래는 안 되죠. 그런데 내 집 보는 사람이 점점 없을수록 가격을 낮추기 시작하겠죠. 그러겠죠. 그런 것들이 거래되면서 이제 뉴스화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실거래 가격이 많이 빠졌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심심찮게 보겠네요, 이제. 이제 계속 접하시게 급한 사람은 되면서. 팔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그거와 동시에 거래량 감소가 같이 일어날 겁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그 기사를 본 것 같아요. 서울의 매물 8만 채. 그다음에 이제
수요가 줄다 보니까 경매 관련해서도 알짜 매물도 뭐 2차까지 지금 계속 유찰되는 게 쌓여 있다. 뭐 이런 뉴스 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런 것들을 예측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그 전에 저희 방송에서 정확히 말씀 주셨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방향성을 저희가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미래를 예측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내 집 마을이나 투자하는데 도움을 드리는 이제 애널리스트니까 애널리스트는 사실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막 가격이 하락할 거다, 몇 프로 하락할 거다 이걸 맞추는 거 여러분한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방향성을 이야기하고 그 방향성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서 얘기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과만 보고 너 맞았어 틀렸어 그래가 아니라 그 원인 파악을 제대로 했느냐 이게 사실 본질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는 그 원인은 투자 수요와 그 다음에 갖고 있는 매물의 양이다. 근데 이게 변하면서 시장이 변화를 일으키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매물의 양이 저 증가한다고 했는데 매물의 양이 갑자기 확 감소해요.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버팁니까? 버티죠. 그러면 아예 안 팔아 하면서 매물을 걷어들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면서 이제 결과는 좀 달라질 수 있지만 변동 원인은 변하지 않는다. 요거를 꼭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집값에는 관심이 많으시지만 어제 오늘 포털에 지금 거의 맨 상단에 강남 집값이 어제는 뭐 몇 억이 떨어졌다. 그게 탑에 걸리더니 그쵸. 오늘은 또 평당 1억짜리가 거래가 하나 됐나 봐요. 예를 들면 38평인데 38억이 거래가 됐나 봐요. 그러니까 또 강남 평당 1억 문제 없다 또 이런 기사까지 해서 널뛰기 장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사 하나 가지고 지금 뭐 시끌시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산시장의 기사가 매일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은 계속 변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쓸거리가 있어. 정치도 그렇죠. 그러네요. 그래서 시장은 생물이에요.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가격이 안 변하면 쓸거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 계속 변하니까 어쨌든 기자분들은 뭘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사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피곤한 거죠. 그래서 방금 이제 아파트 얘기를 잠깐 해봤고 오늘 이제 원래 저희가 또 재밌게 준비한 얘기는 요즘은 모르겠어요. 요즘은 초등학생한테 물어보면은 꿈이 1등이 유튜버래요. 근데 한 2, 3년 전인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바로 요거였고 중고등학교한테 물어보면 요겁니다. 꿈이 뭐니 얘들아? 건물주래요. 건물 투자, 수익성 부동산 투자, 상가 투자.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어른들도 약간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PD의 꿈도 그걸 거예요. 조물주 위에 조물주 위에 건물주다. 그렇죠. 건물주의 꿈. 현실화했으면 좋겠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지금 상가나 이 수익성 부동산 시장들. 그러니까 이게 꿈이라는 거 그게 되면은 뭐 노후도 편안하고 나 일도 안 해도 되고 쉽게 말해서 뭐 회사 안 다녀도 되고 이거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의 건물주들이요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어요 또? 힘들어요. 고민이 커지고 있어요. 왜 힘들까요? 가장 우리 큰 모두의 이유는 꿈인데. 일단 직관적으로는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어요.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건물을 갖고 있으면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돈 버는 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매력이 없다는 얘긴데. 그렇죠. 그래서 한번 그 그래프 한번 봐주실래요? 이거 보세요. 이거는 상가 서울이에요. 서울. 심지어 서울 주요 지역. 광화문, 명동, 강남대로. 심지어 신사역. 압구정이요. 투자 수익률이요. 최대 상권인데. 투자 수익률 1%대요. 1%요. 올해 3분기 기준. 10억 넣으면은 1년에 1%면 얼마예요? 1,000만 원 버는 거예요.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겁니까? 지금 은행 금리가 6, 7인데. 그러니까요. 아이고야. 그럼 이게 행복하겠냐고요. 근데 저 투자 수익률이 심지어 두 가지로 구성돼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그 매각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 플러스 임대 수익률. 그러니까 임대 수익률이 훨씬 더 낮은 거예요. 아이고야, 저거는 그러니까 매각 이익까지 합쳐진 종합 수익률이군요. 그렇죠. 그럼 실제 임대 수익. 그렇죠. 야, 저거보다 더 낮다는 얘기는 뭐 0%대라는 얘기네요. 저것도 그러니까 좋은 상권이네요. 광화문, 명동, 그렇죠. 강남역, 강남대로 신사역. 같은 경우는 막 300만 명이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인데 저기에서 다시 핫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억을 투자해놨다. 그럼 한 달에 100만 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게 부러우십니까? 은행에 나왔다면 지금
50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그렇죠. 게다가 예. 건물 가격도 안 오른다? 그렇죠. 그럼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러면 지금? 예. 이유가 뭐냐면 다음 장 보여주시면 예. 공실률이 많아져서 그래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이게 강남대로하고 광화문만 일단 그려드렸는데 어떻습니까? 다 10% 이상이죠. 아이고야. 지금 그러니까, 강남대로 9.9니까 10%. 예. 상가 중에서 10채 중에서 거의 한 채 이상이 지금 비어져 있는 상황. 저 정도 상권에서 저 정도네요. 예. 되게 심각하죠. 심각하네요. 그러니까 비어 있으니까 임대료도 못 올리고 오히려 낮출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어쨌거나 그러면 공실률이 증가했고 그 여파로 당연히 이제 수익률도 줄고. 그렇죠. 야, 이런 상황이다. 근본적으로는 왜 그럴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원인을 저희가 고민해 봐야 되는데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이제 금리 인상이나 경기 위축이 되면서 사람들이 소비가 감소했어요. 소비가 감소한다. 이미 시작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또 그래프 한번 보시면 이건 내구재 소비를 보실 수 있는데 내구재라는 건 어떤 거냐면 자동차라든지 전자제품, 오래 쓰는 제품들이 지금 수요가 좀 위축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치, 특히 주황색 같은 게 가전제품이 먼저 감소했고 지금 자동차 소비도 자동차 구매도 줄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돈을 덜 쓰기 시작한 거죠. 지갑을 닫고 있다. 근데 이 내구재가 이렇다면 뭐냐면 일종의 소비라든가 외식은 바로 지금 더 크게 감소할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아주 잘 되는 데 빼고 동네 음식점 가보시면 사실 예전보다도 조금씩 손님들이 줄고 있어요, 실제로. 저도 그런 기사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들은 늘 힘들다고 하는데 그 사장님들한테 물건 대는 업체들, 도매업체들 조사해 보니까 최하 30% 정도씩 지금 물량이 다 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주문이 안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영업자분들 특히 그러니까 가게를 빌려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폐업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일종의 공실률이 그래서 생기는 거죠. 경기 부진이군요, 결국. 경기가 부진하니까 소비가 줄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낮아지고. 두 번째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소비. 구조적인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구조적인 변화. 이 잘 보시면 한국이 이제 저성장이란 말이죠. 그렇죠. 잠재 성장률이 2%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고 이건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요. 어떤 나라고 예를 들어서 5%, 6%, 7% 계속 이렇게 경제 성장률 유지할 수 없어요. 중국에도 7%, 8%에서 지금 뭐 5% 이렇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규모가 커질수록 성장률이 둔화되는 모습인데 이렇게 둔화되면 상권, 특히 상가의 모습이 좀 바뀌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가게를 운영할 때 성장하는 때는 매출 증가가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르바이트라든지 아니면 이게 직원을 채용해서 그게 관건이 아니라 많이 채용할수록 매출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매출이 가장 중요한 뭐랄까 그 내가 영업하고 장사하는데 핵심 지표였어요. 근데 저성장으로 갈수록 매출이 핵심 지표가 아닙니다. 어떤 게 핵심 지표냐면 비용이 돼요. 어차피 매출이 저성장이니까 늘 수가 없으니까 이제 비용을 줄이는 들어가는 돈을 줄여야 되는구나. 근데 비용 중에 가장 큰 게 뭐예요? 인건비요? 아니죠. 임대료가 가장 큰. 인건비는 줄일 수 있어요. 임대료. 근데 임대료가 가장 크게 비중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점점 갈수록 예를 들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뭐에 관심이 많을까요? 임대료를 줄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여기서 장사는 오래 했지만 불가피하게 임대료를 줄이기 위해서 이동하게 되고 그리고 요즘 그래서 가장 큰 트렌드가 뭔지 아세요? 건물에서 임대료 가장 싼 데가 어딥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 아시잖아요. 내 건물에서 제일 임대료 싼데 지하고 꼭대기. 그래서 지금요 다 지하로 들어가요. 가게들이. 그러니까 그동안은 예를 들면 1층이나 2층에 있었을 법한 가게들도 싼 임대료를 찾아서 지하로 밑으로 내려간다. 호프집이. 그리고 이건 일단 트렌드이기도 한데 SNS나 이런 게 가면서 이제 굳이
알려질 수 있으니까 네. 1층에서 홍보하고 이러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네. 지하로 가요. 네. 그래서 아시면 햄버거집, 호프집이 지하로 가고 있어요. 아이고야. 그 다음에 이 네. 음식점들이 또 2층과 3층으로 가요. 네. 그래서 여러분 가보셨을 거예요. 요즘 되게 핫한 그 삼겹살 중에서 예. 2층 집이라고 가보셨어요? 네네네. 그게 예전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삼겹살집 어떻게 2층에 있어? 그러네요. 거기는 상호 자체가 2층 집이네요. 땡땡 2층 집. 시대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아하. 2층으로 가는 거예요. 아. 근데 그걸 오히려 전 그래서 그 2층 집이 예. 되게 대단하다고 봐요. 어. 시대를 읽고 그걸 오히려 강점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네. 나 2층 집이야. 어. 옛날에는 야 삼겹살 누가 2층 집에 여나? 그러니까요. 삼겹살 아, 2층 1층이지. 집이 없어요. 예. 근데 지금은 2층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뭐냐? 그 이유는 뭐다? 임대료를 낮추는 임대료 때문이다. 네. 아,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지금 저성장이니까 음. 매출 증대는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을 줄이다 보니까 낮은 임대료를 찾아서 내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높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예전에 그런 어떤 그 임대인 입장에서는 구조적으로 수익률이 떨어지는 상황에 부딪힐 수 있다. 그렇죠. 아하. 그래서 이제 예. 이 상가의 공급이 되게 많은 상황이에요. 네. 제가 이게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의 문제는 상가가 공급이 많아요. 지금은요? 네, 특히 서울이나 이런 지역은 공급이 되게 많은데 네. 이유가 있어요. 예. 그건 재건축 때문이에요. 재건축 때문에요? 네. 네. 재건축하면 상가가 많이 생긴다고요. 아파트를 재건축하면. 기존에 있던 쉽게 말하면 앞에 복덕방 있고 슈퍼 있고 했던 그 상가가 없어지고 네. 상가동이 하나 늘어나면서 그렇죠. 상가가 한 4배, 5배 이상 늘어나죠.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예. 재건축할 때 상가를 분양을 많이 하려고 해요. 아.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이 분양해야 되는 시행 시공 입장에서는 짭짤합니까? 짭짤하죠. 아. 돈이 많이 들어요. 많이 네. 덜 드는데 비싸게 네.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평당. 그러니까 사실은 상가 비중을 높여서 높였구나. 재건축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낮추려고 하는 거죠. 예. 근데 이거는 그 재건축 조합원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시장 전체로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상가 공급이 많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신규 공급이 너무 많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신규 공급은 많고 그 다음에 예. 그 신규 공급은 많고 상대적으로 뭡니까 지금? 네.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예. 그렇죠? 수요는 줄고. 그러면 어떻게 이게 아예 공실률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렇게 공실률이 많으면 사실은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계속 비워두느니 임대료도 좀 낮출 법도 한데 그렇죠. 생각보다 내가 비워놓는 한이더라도 안 낮춰 이런 사람들도 또 있더라고요. 가로수길 같은 데 가보면. 맞아요. 예. 근데 그거는 일시적이라고 전 보고 있는데 이유는 뭐냐면 네. 처음부터 낮추지 않아요. 낮추는 순간 두 네. 가지가 문제가 생겨요. 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상가는 네. 10년 임대차 보호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낮추잖아요. 네. 그럼 10년 동안 못 올려. 여러분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바뀌어갖고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건 5년인데 네. 세입자가 추가로 연장할 원하면.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10년으로 봐야 그렇죠.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5% 이상 막 올리기가 힘들어요. 예. 한 번 낮추면 못 올리니까 낮추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당분간 손해를 보더라도 10년짜리니까 일단 버텨보자. 버텨보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임대료를 낮출 순간 건물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임대료를 낮추는데 건물 값이 왜 떨어집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내가 이 예. 건물을 살 때 네. 임대 수익이 얼마인지를 보고 네. 이 건물 내가 10억에 사면 임대료가 얼마 들어온다라고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임대료가 줄어들면 네. 이 살려는 사람들이 나 그 가격에 못 줘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실 중요한 얘기인데 건물값이 여러분 부르는 게 값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예. 건물주 네. 건물주는 주님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건물값을 받는 게 아니고요. 땅값 더하기 건물에 들어간 돈 이걸로 건물의 가치가 평가되는 건 아니고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 얼마짜리야라고 할 때 여러분 여기 월세 얼마 나와? 그렇죠. 이거를 놓고 그렇죠. 이게 그다음에 이 지역은 수익률이 뭐 3% 지역이야. 그러면 33을 곱하면 100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월세가 1,000만 원 나와. 그럼 예를 들어서 뭐 33을 곱해서 이건 뭐 30억 정도 되겠네.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이거 월세 얼마 나와? 그런데 뭐 1,000만 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50억 줘 그러면 안 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건물 값을 정해놓고 임대료를 받는 게 아니라 그렇죠. 건물주들 입장에서 건물을 거래할 때 이거 얼마짜리야라고 할 때 세 얼마 들어온다. 요걸로 가치가 평가되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확 낮춰놓으면은 그냥 건물값이 낮아지는 효과가 나오니까 그렇죠. 비워놓으면 이거 옛날에 얼마 받던 건물이야라고 남겨놓는 게 차라리 낫지. 그렇죠. 실제로 낮은 임대료를 받는 건물로 확정해버리면 안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일단은
그 임차인들이나 상가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나간다고 해도 네. 일단 비워놔요. 아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근데 제가 이게 나가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렇게 되면 점점 갈수록 임대료는 낮아질 테고 네. 혹은 빨리 건물을 팔려고 하겠죠. 예. 그래서 저는 마찬가지로 뭐 아파트하고 마찬가지로 이런 상가 당연히 네. 상가 가격이나 이런 건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워낙 공급이 지금 많기 때문에 네. 재건축이 많기 때문에 아하. 그렇게 경합인 거예요. 예. 자, 근데 항상 우리가 이제 나쁘다는 얘기의 이면에는 예. 이제 또 고민스러운 거죠. 역시 이광수 타임입니다, 여러분. 위기에서 기회를 알려드리는 네. 이광수 타임.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 필요해요. 예.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이제는 잘 이제 현황을 잘 이해하셨다면 예. 전략이 필요해요. 네. 지금 일단 시장 상황을 말씀드렸듯이 공급이 많다. 네, 그래서 비어있는 상가가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제 싸게 내놓을 거예요. 아하. 자, 근데 비어있는 걸 싸게 한다고 해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험하잖아요. 아, 위험해요? 네. 왜냐면 임차인이 없는 빈 상가를 네. 아무리 싸다고 해서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전략이 필요한데 일단 예. 두 가지 전략이에요. 첫 예. 번째는 뭐냐면 네. 그래서 지역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비어있는 상가를 산다. 가격이 떨어졌을 때. 이건 대전제예요. 자, 첫 번째 여러분, 어떤 상가, 어떤 건물에 투자할 것인가? 첫 번째, 비어있는데 예. 가격이 엄청 떨어진 거. 네. 그러니까 비어있으니까 떨어졌겠지. 예. 그래서 그거는 산다. 네. 이거. 근데 네. 여기서 이제 전략이 필요해요. 전략, 어떤 전략? 두 가지. 첫 번째 전략은 전략이요? 지역을 잘 지역을 찾아야 돼요. 잘 봐라. 그래서 그래프 한번 보여주세요. 싸다고 덜컥 사지 말고 비어있다고 사지 말고 지역을 봐라. 자, 그러면 그 어떤 지역이요. 지역? 그 지역이 5년 이상 업력 있는 비율이 높은 상권. 5년 이해하셨어요? 이상. 예. 예를 들면 중구를 보세요. 야, 중구. 전체 가게 중에서 67%죠. 예. 67%가 5년 이상 영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은 뭐냐면 일종의 임대차 관계가 굉장히 장기적이라는 거예요. 아하. 그만큼 상권이 굉장히 탄탄하다. 탄탄하다. 네. 이게 각 동별로 다 구별이 됩니다. 동별로요? 네, 여러분 이제 그거를 원하시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광진의 복덕방에 돈 얼마 내야 제가 세부적으로 알려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그죠? 예. 중구, 종로구, 종로구, 구로구 이런 데가 업력이 높죠. 예. 상대적으로. 구로구도 생각보다 높네요. 예, 이런 데에 빈 상가는 엄청 싸요. 아하. 자, 그러면 그거를 사놓고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전략 뭡니까? 지역을 잘 임대료를 봐라. 싸게 한다. 그러면 업력이 높은 상가가 이동하게 돼요. 그 지역에서 괜찮게 장사 오래 하고 있는 탄탄한 세입자들이 글로 들어온다. 그렇죠. 이거예요. 결국엔 경쟁인데, 네. 경쟁인데 보통 지금 오래된 상가들은 잘 안 움직이려고 그래. 그렇죠? 근데 지금요. 가게가 지금 장사가 안 되는데. 네네네.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하게 된다고? 임대료를 줄이려고 하자. 예. 근데 잘 봤더니 100m 앞에 빈 상가가 새로운 주인이 싸게 산 다음에 임대료 엄청 싸게 해주네? 네네. 그럼 이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야, 이거예요. 대단한 꿀팁이네, 여러분. 네. 이거 굉장히 괜찮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상가는 뭐 대형 건물 이런 게 아니고 상가 이렇게 조그만 거 한 개도 마련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요. 노후를 위해서든지 어쨌든 예. 그런 것도 그렇게 전략을 짜보실 수 있어요. 이게 또 두 가지가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네. 하나는 뭐냐면 업역이 오래된 지역을 보라. 확실하게 검증된 그렇죠. 오랜 업력이 유지되고 있는 그렇죠. 정말 좋은 상권을 일단 찾아라. 근데 거기 상권에서 뭐다? 빈 거를 싸게 산다. 싸게 산다. 그 다음에 임대료를 낮춘다. 이건 근데 나는 싸게 샀으니까 이건 근데 여력이 있지. 예. 상생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 영세한 네네. 업자분들도 임대료로 싸지니까 좋고. 네네. 대신 이제 거기 비워주는 그 건물은 좀 건물주는 마음 아프겠지. 근데 그분도 임대료 낮출 거 아니야. 나가니까. 그런 선순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선순환에 물꼬를 터주는 게 얼마나 좋은 투자입니다. 네네. 이건 투기 아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모든 분들이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얼마나 어렵나. 특히 이제 상가나 이제 수익형 뭐 이쪽을 한번 저희가 봤는데 역시 대표님께서 자료를 들어주기 전부터 어렵다 했는데 진짜 보니까 진짜 어렵고 어려워요. 공실도 높고 하는 상황이다. 자,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둘 건가? 이 와중에서도 상가 투자의 기회를 잡고 싶으신 분들은 오히려 기회를 삼되 상권이 탄탄한 지역을 오히려 골라라.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서도 비어 있는데 저렴한 데를 고르고
그리고서 그 낮게 들어갔으니까 낮은 임대료로 하면 인근에 있는 그렇죠. 압박을 받고 있는 좋은 그렇죠. 가게들이 그렇죠. 들어올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전략이 오래돼 있는 게 안전하다고 거길 사면은 사실 불안한 거예요. 네. 왜냐면 그분들이 되게 힘들어했기 때문에 네. 높은 임대료 때문에. 네네. 이게 추세적으로 볼 뻔해. 첫 번째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네. PT를. 이게 추세를 볼 필요가 있어요. 얼마나 네. 심각한 상황이냐. 두 번째요. 네. 다음 장. 공실률. 네, 공실률을 보여드리면 이거 보세요. 이게 5%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맨날 저랬으면 문제가 아니지. 네. 근데 5%가 지금 10%로 올랐고 15%로 올랐단 말이에요. 광화문은 거의 뭐 5 이하 0대였네요. 10년 전에. 근데 지금 16%씩 올랐고. 그렇습니다. 이게 흐름으로 강남도 보면 5% 미만이었는데 10%까지 올랐고. 저게 코로나 할 때는 엄청 증가한 게 있지만 이유가 있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코로나 다 끝나고 사람들 이렇게 돌아다니는데도 줄고 이게 감소하지 않는 건 네. 구조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야, 역시 일타 강사님 해설을 들으니까 부동산에 대해서도 어떻게 봐야 되나 하는 귀가 좀 쫑긋 열리고 눈이 확 띄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도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재밌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경제뉴스 그게 나랑 무슨 상관 코너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쉽게 경제뉴스 나랑 상관 있도록 느끼게 해드리는 그런 코너죠. 첫 번째 오늘 경제뉴스 헤드라인 보시겠습니다. 네, 노란 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양대 노총은 당연히 환영하겠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남은 고비인데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노란봉투법, 정확하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이게 이제 정확한 명칭이죠. 통과가 됐는데 핵심은 역시 예를 들어서 노조에 대해서 그동안 손해배상을 무분별하게 했던 걸 좀 줄이고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어쨌거나 노조에게 유리한 내용인데 통과되기도 전부터 여당과 대통령은 이제 거부권 행사를 사실상 지금 검토하고 건의하고 있는 모양이라서 앞으로가 이제 다시 한번 갈등의 경랑 속으로 빠지는 거 아닌가라고 지금 상황은 점쳐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노란봉투법 뭐가 통과됐대, 노조한테 뭐 유리한 게 통과됐대 이렇게 아실 수도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쟁점은 노조법 2조와 3조입니다, 여러분. 근데 2조는 뭔가? 2조는요, 여러분, 사용자의 범위를 이번에 넓힌 겁니다. 사용자의 범위를 넓혔다? 그게 뭘까요? 기존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사업주, 이 사용자의 정의에 대해서 사업주, 그리고 그 사업의 경영 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 쉽게 말하면 진짜 사업주만 사용자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즉, 실제 옛날에는 사용자가 아니었을 거예요. 나랑 계약한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무슨 뜻인지 감이 오시나요, 여러분? 이겁니다. 나랑 너랑 거래를 하고 계약을 합니다. 근로계약을 씁니다. 나는 근로자, 너는 사용자. 옛날엔 이렇게 딱 좁게 해석이 됐다면 이제는 나랑 계약한 직접적인 사장님이 아니어도 사실은 나에 대해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사용자로 본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파견직이나 하청직이 이런 게 많은 현장에서는요, 원청, 본사, 여기도 나의 사용자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구체적으로.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청 근로자들이나 파견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본청, 원청도 나와 협상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협상 테이블로 그 사람을 끌어들이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청에서는요, 야, 이거 외주 줘버려 라고 하고 다른 회사에 외주를 줘버린다든지 하청 줘버려 라고 하고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우리는 하청 수수료만 주면 돼 라고 딱 끊었는데 끊는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노동에 대해서 이제 관여했다면 그러면 하청업체 직원이 한 달이 건너서 당신도 나와보세요 라고 할 때 협상 테이블에 끌려 나가게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즉 앞으로 원청업체라고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노조와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거죠. 왜? 실질적으로 노동 조건을 결정하는 사람과 노동하는 사람이 테이블에 만나게 되는 거니까요. 합리적인 협상의 장이 많이 열리는 게 오히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노조법 3조인데, 하나 더 있네요. 또 이제 중요한 이번에 정의가 바뀐 게, 그동안은 노동쟁의, 파업 이런 걸 할 때, 언제만 하냐면, 근로조건의 결정, 요거에 대한 노동쟁의만 합법이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요, 근로조건의 결정이 아니고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다. 범위가 넓어졌죠. 딱 근로조건, 요것만 갖고 너네들 파업해야 돼? 이게 아니고요. 근로조건에 관한 관계가 있는 사항이라면 어느 정도 폭넓게 쟁의행위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조로 넘어가 보면은요. 3조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동안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예. 원래 적법하게 파업하는 것들은 지금도 손해배상을 물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헌법상의 권리, 노동법상의 권리, 당연한 거예요. 적법 파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불법이 조금 있거나 하는 그런 불법 파업으로 판단이 되는 경우에 그동안 어떻게 했을까요? 사용자들이 노동자 측에 대해서 천문학적 손실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요. 모두 다 하게 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쌍용차, 대우조선해양 사태 같이 큰 분규 때 보셨죠? 400억의 손실이 났다. 너희들이 불법 파업하는 바람에 영업 손실이 400억이 났어 라고 하면서 노조를 상대로 400억대의 손해배상 청구를 한 일이 있습니다. 불과 2, 3년 전입니다. 아니 1년 전인가요? 자주 있어요. 예. 수십억, 수백억대의 소송을 전 노조 조합원에게 연대해서 물리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막상 우리 서민들이 그저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분들이 힘을 모아서 파업 좀 하고 생존권 투쟁 좀 했다고 해서 실제로 월급이 압류되고 400억, 몇십억, 몇억 이런 식의 소송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눈앞이 캄캄하고요. 실제로 집행까지 되면은요. 예, 그 가정은 나락으로 떨어지고요. 실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반드시 이 무분별한 손해배상은 막아야 되겠죠. 왜냐? 파업을 움츠려들게 하고 건전한 노사관계에 이게 악용이 많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바뀌었나 봤더니 그냥 부적법 파업, 불법 파업에 대해서 막 손해배상은 물리지 마라. 어떻게 하냐? 배상 의무자가 있을 때 배상 의무자별로 규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서 물어라 이겁니다. 즉 노조원이 한 100명 됩니다. 100명 전원한테 각자 연대해서 400억 청구해 이런 걸 하지 말고요. 나는 그냥 말단 대리라서 노조 조합원인데 파업 이틀 했습니다. 그러면 이틀치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서 적은 기여도와 그 정도의 개별적 책임에 따라서 당신은 손해배상 30만 원 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책임이 큰 어떤 불법에 대해서는요. 그런 사람한테는 뭐 예를 들어 그러면 안 되겠지만 뭐 3억 이렇게 나눠야 된다는 거지 모두 다 합쳐서 니네들 400억 청구 이렇게는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 쉽게 말하면 손해배상을 무기로 노동쟁의 행위를 움츠려들게 하지 말라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그동안은요, 신원보증. 노조원들에 대해서 신원보증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연대에서 물렸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번에 금지가 됩니다. 신원보증한 거하고 연대 책임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해서 신원보증인들에 대해서는요,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없다라는 내용이 또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노총은 환영의 성명을 냈죠. 예. 당연히 예측될 수 있는 반응이었고요. 이제 문제는 정부 또 여당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일단 정부 입장은요, 당연히 반대죠. 추경호 부총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산업 현장에 막대한 혼란을 야기하는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노동부 장관이 쟁의행위 범위 확대가 파업 만능주의가 될 거다라고 해서 정부 장관들이 다 부정적인 얘기를 했고요. 당연히 경제단체, 한국경총 등 경제단체는 전부 다 일제히 성명을 내고 이것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막고 파업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악법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있는 상황입니다. 자, 정부와 재계 그리고 이제 양대 노총과 이번에 주도해서 통과시킨 야당들 이렇게 딱 가운데서 이제 대결의 2차전이 벌어질 거라는 전운이 감도는 상황. 안 봐도 그림이죠. 자, 초미의 관심은 이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정부에 이송이 되면 정부는요, 이송을 받고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처럼 일단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 법은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쌍용차 때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때문에 노조원들이 힘들어할 때 전 국민들이 희망버스를 타고 그 사람들을 돕자라고 올라갔었죠. 그리고 노란 봉투에 담아서 우리가 배상 대신해 줄게 라고 해서 성의를 모으고 후원금을 모았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만든, 그래서 이름이 노란봉투법이거든요. 예, 이건 사실 민생 법안이죠. 예, 그리고 언제까지 우리가 파업했다는 이유만으로 노조원들이 천문학적인 그 손해배상을 당하는 것을 보고 있어야만 하겠습니까? 예, 다른 정치 사안도 아니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서는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말지가 지금 초미의 관심인데,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양곡법, 간호사법 같이 간호사법 2번에 걸쳐서 지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거든요. 이번에 3번째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 과연 민생을 건드리면서 전국을 대치 국면으로 몰고 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 보실게요. KDI가 성장률을 발표했는데요. 당초 전망치보다 낮게 수정을 계속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책연구기관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책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좀 무게감이 있죠. 그리고 굉장히 보수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KDI마저도, 국책연구기관 너마저도, 보수적인 너마저도 이제 성장률을 낮췄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에 KDI는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기존에 8월 달에는요 1.5로 예상했는데요. 이제는 1.4로 낮췄습니다. 0.1을 낮춘 거고요. 기존에는요 내년도 우리나라 성장률을 2.3으로 전망했는데 이것도 0.1을 낮춘 2.2로 전망을 했습니다. 주요한 원인은 역시 민간 소비의 이 수축 그리고 고금리 이런 거를 통해서 내년도 어려울 것 같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겁니다. 내년 전망치를 저는 주목하는데요. 왜냐면 지금 올해는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1.5나 1.4나 우리가 올해 얼마나 어려웠던지 다 경험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내년 아니겠습니까? 내년 전망치를 기존 전망치랑 유지한다는 건 뭡니까? 그래도 확실하게 리바운드 하면서 반등을 보이면서 그래도 한국 경제가 올해가 최악이었으니까 내년은 좋아지겠지, 이런 어떤 밝은 전망이 보여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숫자가 2.2, 2.3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존에 전망했던 것보다 내년 전망치를 낮췄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낮췄다는 게. 장기 전망치가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최악의 한 해를 보냈는데 내년에도 보릿고개가 더 이어질 거라는 얘기가 저 보고서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요, 말이 2.2지 여러분 올해도 지금 1.4로 끝날 것 같거든요. 근데 작년 이맘때 올해 얼마나 예상할게요? 다 2점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저 2.2가 중요한 게 아닌데요. 그나마 예상한 저게 조금 0.1이라도 낮아지거나 하면은요, 이제 1점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1점대 성장이죠. 1.4니까요. 내년에도 만약에 1.9든 뭐 아무튼 1점대 성장을 하게 된다면 2년 연속으로 우리나라가 1점대 성장을 하게 되는 사상 정말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는데 2년 연속 1점대 성장률이라는 건 여러분 1954년도 6.25 직후 이후로 한 번도 없었습니다. 6.25 때 어떤 나라였는지 아시죠, 여러분? 전쟁이 끝난 폐허 그 자체였던 그때하고 지금 거의 같은 상황입니다. 경제적 대재난 상황입니다. 예, 저 보고서에서 읽어야 되는 행간의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내년에도 보릿고개가 심해진다. 6.25 때 수준만큼 지금 성장을 못하고 있다. 예, 굉장한 위기다. 이런 얘기 해석해 드렸습니다. 다음 소식 보실게요. 어저께 윤석열 대통령이 깜짝 금융감독원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 뿌리를 뽑아라 라는 지시를 했다라는 소식인데요. 현직 대통령이 금감원에 직접 방문한 거는 이명박 때 이후 12년 만에 처음입니다. 자, 왜 갔나 봤더니 일단은 이겁니다. 민생 현장 간담회. 뭐에 대한 민생 현장 간담회였을까요?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겠다라는 불법 사금융 민생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러 금융감독원에 간 거고, 가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셨다고 하는데, 멘트가 너무 셉니다. 이렇게 나와요. 막 박탈, 처단, 추적, 철저, 조사, 끝까지 색출, 엄단 이런 얘기를 엄청 쏟아내고 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비판이 일고 있죠. 굳이 불법 사금융 엄단의 메시지를 내러 감독원까지 뭐하러 갔냐. 자, 그리고 감독원이 금융위 산하의 사실은 공조지가 아니겠습니까? 거기가 민생 현장이냐. 민생 현장을 간다면서 금감원이 민생 현장이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고요. 특히 이 현장 배석한 사람들을 보니까요. 한동훈 법무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창기 국세청장, 윤익은 경찰청장 살벌합니다 지금. 감독원장은 당연히 있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있고요. 박세현 대검 형사부장, 대검찰청 형사부장이요. 그다음에 김미영 금융감독원 소부자 보호처장, 여기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이진복 정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국회에서요. 아이고야,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유이동 정책위의장 등이 싹 다 출동했다는 거예요. 좁은 회의실에 힘 있는 그 권력기관 장들하고 여당 다 몰아놓고 엄단, 처단, 수색, 색출 이런 얘기를 한참 쏟아놓고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냥 대통령실로 부르면 되는 권력기관장들 아닙니까? 굳이 거기까지 가서 그 좁은 회의실에서 자기네들끼리 앉아가지고 대통령 얘기 듣고 왔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현장 간담회냐 그런 취지냐라고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행사였다라고 해서 비판을 받고 있고요. 그렇다 보면 왜 간 거야? 라고 비판이 나오니까 아마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대통령의 행보가 아니었는가라고 해석이 된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불법 사금융이 뿌리 뽑혀야 되고 더 제대로 좀 단속이 되고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만 그 메시지 때문에 현장 간담회라고 상황이 연출이 되고 막 권력기관 장들이 막 벌떼같이 몰려가서 우르르 대통령이 듣고 다니는 모습들 보면 정말로 민생 현장을 갈 생각이 있었는지, 그리고 정말로 불법 사금융을 빨리 뿌리 뽑을 생각이 있었는지가 오히려 의구심이 생기는 중이거든요. 정치 행보처럼 보이니까요. 아무튼 앞으로 민생 행보는 정말 민생 행보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릴게요. 공시가가 실제 현실화 가격하고는 좀 거리가 있죠. 그래서 공시가를 많이 높여서 현실가하고 좀 그래도 괴리를 줄여야 된다
라는 게 기존 정부부터 쭉 오던 방침인데 그 목표치가 90에서 80으로 낮춰지는 것이 지금 아닌가라는 보도입니다. 이번 달 말에요. 공시가격을 시세 얼마까지 얼마 정도까지에 맞출 것인지, 즉 공시가격을 어디까지 높일 것인지에 대해서 로드맵이 발표가 되는데 기존에는요 목표가 90이었는데 이걸 80으로 낮출 거다라는 지금 전망이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공시가가 낮아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여러분. 당연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같은 내 세금에 바로 영향을 주고요. 또 건강보험, 기초보험 등 67가지의 다양한 행정제도의 기초 자료로 활용이 되는 그런 지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가하고 높이면 세금도 좀 올라가겠지만 뭐 연금도 좀 올라가고 보험료도 올라가고 등등등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정부가 이거를 다시 낮추려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사실상 부자들 집값에 내주는 세금이 낮아지겠지요. 예, 부자 감세의 강화로 가는 거 아니냐. 강남 부자들 집값에 내는 부동산세, 재산세 낮춰주는 거 아니냐라고 당연히 비판을 받게 돼 있는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로드맵이 최종안이 확정될지 귀추가 주목되니까요. 저희가 끝까지 한번 살펴봐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실게요. 가계빚이 줄여라 하는데도 줄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월 연속으로 늘고 있는데 오히려 금융위한테 물어봤더니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라고 천하태평인 얘기를 했다라는 게 보도의 핵심인데요. 자, 은행권 가계대출이 7개월 연속으로 늘기 때문에 이 가계부실이 우리나라 경제에 결국 뇌관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위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과거 어느 시기와 비교해도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라고 자평을 했다는 겁니다. 야,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낙관론이죠. 예.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10월 금융동향이라는 자료를 냈는데요. 10월 달에 은행권 가계 대출은요. 전달 대비 6조 8천억이나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 1086조 6천억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이건 9월 달 대비해서 또 2조 정도 늘었고요. 아무튼 계속 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주담대도 839조. 예, 이 정도로 늘고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렇고 기타 대출도 늘고 있고요. 문제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심지어는요, 청와대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은요, 지난달 29일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가계부채 위기가 만약에 발생한다면 이거 IMF 외환위기 때보다 몇십 배나 더 큰 위력이 될 것.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는 일관성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가고 있다라는 발표를 했다는 건데요. 야, 금융위가 최근에 가계부채 관련 주요 이슈 Q&A라는 자료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과거 어느 시기와 비교해도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라는 주장. 예. 실제 방금 저희가 지표로 보여드렸지만 가계대출이 많이 늘고 있고요. 또 GDP 대비해서는요, 우리나라가 이미 100%를 넘기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거의 세계 2, 3위권입니다. 가장 세계적으로 보면 빚이 많은 나라에 들어가는 중인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역대급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정부의 이 낙관론이 상황인식에 대한 심각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더 큰 우려를 낳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니 제대로 된 대책이 안 나왔던 거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이라도 상황을 똑바로 보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실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금융의 가장 큰 포커스는 어딜까요? 오늘도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파월 의장이, 미국이죠. 연방 준비제도회사의 의장이 어저께 또 연설을 하면서 금리 우리 뭐 세게 갈 거야. 아직 멀었어. 뭐 이런 식의 약간 강경적인 연설을 했기 때문에 그 여파로 어제 미국 증시도 떨어졌고요. 오늘 우리 증시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미국의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 그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미국의 연준의 기준금리가 어떻게 되느냐가 이렇게 지금 우리 시장에 세계적으로 영향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초미의 관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은행이 이번에 직접 미국에 가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한국은행에서 주요한 IB, 글로벌 투자은행들 12곳을 상대로 직접 물어봤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라고 했는데 한국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주요 투자은행 12곳 중에 10곳은 그래도 금리 인상은 종료되지 않겠느냐,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지 않겠느냐 라고 전망을 했다는 건데요. 한국은행의 이제 뉴욕 사무소가 12개 투자은행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10곳은 현재 수준인 5.25에서 5.5 밴드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봤고 2곳 정도가 한 번 정도 인상할 것으로 봤네요. 5.5에서 5.75 정도. 즉 어쨌거나 제가 이걸 왜 소개해드렸냐면 초미의 관심인데 그래서 파월이 한마디 하면 바로 증시 떨어지고 또 금리 출렁출렁하고 뭐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한국은행이 현장 조사를 그래도 좀 했네요.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리는데 어쨌거나 시장에서는 인상은 현재 이것으로 종료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예, 이렇게 일단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역대급으로 롤러코스터를 탔던 정말 여러분 역사를 사셨네요. 역사를 사셨어요. 예, 공매도 전면 금지로 시작한 한 주, 예, 오늘 금요일까지 경제 상황 이겨내시느라고 다들 고생하셨고요. 주말 건강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고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후에는 늘 뉴발 또 뭐 왁자지껄 등등등 스픽스와 함께 하시는 거 아시죠?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어허. 제가 술이 약해서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